자, 이번 시간에는 FAT 1급 제67회죠. 지난 그 11월 18일 날 시행되었던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FAT 1급 쭉 보시고요. 실무 이론평가 아래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기업의 보고기간,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고 얘기해주고 있고요. 또한 기업은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및 관련 세법을 계속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가정하고 물음에 가장 합당한 답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제네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서 재무제표 중에서 재무제표라고 하면 우리가 배웠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그 다음에 자금변동표 추석 5가지를 얘기하죠. 뭐 이런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계실 거라 믿고요. 기본 가정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기본 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 여기 다음 답 중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기본 가정이 뭔가냐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제가 요거를 갖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뭐 계속 이렇게 써드리는 것도 여지껏 해봤었는데 이 문제풀이를 직접 보시면서 아예 복습도 또 나중에 혹시 다른 다음 단계 시험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것들이기 때문에 뭐 어떤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좀 잠깐 정리한 거를 문제 뭐 단계별로 보면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을 제가 이쪽으로 좀 옮겨 놓고요. 자, FAT 1급 67회 기출문제 좀 하고 있죠, 제가. 우선 이제 다음 거를 보시면 제가 이제 문제지를 보는 것보다 문제지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놓고서 띄어서 문제 설명하고 또 여러분이 복습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준비를 이번에 새로 해봤어요.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 조금 전에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라고 했는데 재무제표의 기본 가정이란 말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기 위한 기본 가정이란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는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 요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재무제표들이 또는 우리가 사용하는 재무제표가 그렇게 작성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뭐였냐면 기업을 소유주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기업이라는 이 기업을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하고 이 단위의 관점에서 그 경제 활동에 대한 재무 정보를 측정 보고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일단 기본 과정에는 뭐가 있는지부터 먼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놓고 계셔야지 되는데 세 가지 기본 과정이 있답니다. 재무제표의 기본 과정은 첫째, 기업 실체의 가정, 두 번째로는 계속 기업의 가정, 세 번째로는 기간별 보고의 가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문제를 풀고 등등 공부를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면서 회계 재무제표 또는 회계의 기본 가정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러고서는 이렇게 기억을 좀 줄여서 해놓으시면 아마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앞으로도 계속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보는 거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 가정은 기업 실체 이렇게 단어로 기억을 해두시면 편하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계속 기업, 세 번째로는 기간별 보고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세요. 기업 실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를 들으셨던 법인을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 실체는 법인, 우리 개인하고 인격체로 존재할 수 있는 법으로 인격을 부여한 법인 이렇게 해서 기업 실체 법인은요 소유주라는 것은 개인을 뜻하거든요. 그렇지만 이 기업은 그 소유주와는 별개로 법인으로서 인격체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제가 교재에서
공부하는 내용들 다시 한번 여기다 띄워놨는데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를 띄어서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재무정보 측정하고 보고한다. 요거를 이렇게 요거서 이렇게 하고 쭉 요 세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문제화 시킨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답은 당연히 여기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 실체 과정이니까 답은 아 얘구나 이렇게 설명을 체크하실 수 있더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계속 기업의 과정과 기간별 보고의 과정 요것도 이제 문제를 풀어보셨으니까 문제가 매번 나온다 손치더라도 요 상태에서 문제들을 조금씩 바꾸면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하나를 가지고서 이런 문제가 어떤 형태로 바뀌더라도 맞출 수 있도록 요거를 잘 정리해 놓으시고 한번 정독해서 차근차근 읽어 놓으시면 좋겠죠. 요거는 회계 그 1급 또는 세무 2급에서도 문제가 주어지는 환경만 조금 다를 뿐이지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중요한 문제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습을 하시기 바래요. 자,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가 나왔었냐면 다음 중 선생님의 질문에 옳지 않은 답변을 한 사람은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 또 똑같이 보시게 되면 선생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재무상태표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금 전에 재무제표가 나왔었죠.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그다음에 자본변동표 주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재무상태표의 개정 과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희연이가 매출 채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민혁이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있다고 얘기도 하네요. 온수는 기부금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우진이는 개발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답은 기부금은 손익계산서의 손익계정 항목이기 때문에 여기 은수가 옳지 않은 답을 한 거예요. 답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 알아야 될 사항은 뭐냐면 여러분이 회계 FAT 2급에서도 그랬었고 회계 원리에서도 그랬었고 차후로 회계 FAT 1급이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세무 FAT D2급이라든지 TT 1급 즉 그 다음 단계 급수들을 공부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회계 원리나 그다음에 FAT 2급 가장 기초 과정에서도 엄청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여기 회계 1급 또는 FAT 1급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시험 문제가 중요한 것뿐만이 아니라 실무에서 또는 회계를 공부하신다는 분들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이 재무제표의 개정들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셔야지 돼요. 즉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는 크게 자산과 그다음에 부채,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배우시면서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요.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에는 뭐가 있고 비유동자산에는 뭐가 있고 이것도 구분할 줄을 아셔야지 돼요. 이것도 시험 문제 형태로 많이 출제가 됐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유동자산 안에는 당좌자산이라는 게 있대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이라는 게 있대요. 유동자산은 크게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이 되는구나. 당좌자산 안에는 이런 것들, 재고자산에는 이런 것들. 이 개정들을 정확하게 최소한 여기에 나와 있는 정도의 개정들이라도 구분해서 금방 익힐 수 있도록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알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죠. 제가 문제를 계속 풀어드리면서 다음 3번, 4번, 5번 또는 다음 회차 또 출제됐던 회차들을 계속 풀어드릴 텐데 시험 문제가 여기에서 엄청 많이 나온다는 것들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짧은 시간 안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맑게 알아듣고 풀기 위해서는 암기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걸 암기 안 하고도 뭐 시험에 붙을 확률은 있을 줄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여러분이 급수가 올라갈수록 실무를 접하면서 또는 담당자들하고 대화할 때 이런 내용을 모르게 되면
많은 좀 부담감이 생기실 거예요.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 규정에서는 기본적으로 크게 구성 요소는 자산, 부채, 자본이라는 얘기 해드렸고요. 자,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어디 있나 봤더니 이 당좌 자산 안에 여기 외상 매출금과 받으럼 요걸 두 개를 우리는 매출채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앞에 수업 시간에 제가 구분해 드린 걸로 구분을 한다면 여기 좀 더 명확하긴 하겠는데 매출 채권 안에는 뭐뭐것이 있다.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이 있다. 지금 여기도 교재에서 제가 저기 보여드리느냐고 이렇게 있는 걸 캡처 해갖고 오긴 했는데요. 참고 삼아 제가 요거만 구분을 하나 해드려 본다면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유동자산의 당좌자산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이 당좌자산에는 이렇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단기 매매, 단기 투자 자산이죠. 단기 투자 자산이라는 규정이 있고, 세 번째로는 매출 채권,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기타 채권. 수업 시간에 제 수업한 내용들을 보시면 제가 이거 다 이렇게 구분을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매출 채권 안에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이 있는 것이고, 요 기타 채권 안에는 이렇게 미수금이 있고, 그 다음에 선급금 이런 것들이 기타 채권이라고 불러요. 뭐 회계 원리 때 배우셨던 것처럼 매출 채권은 그 회사에서 판매되는 상품이나 원재료, 상품이나 제품을 갖다가 팔고 못 받았을 때는 매출 채권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회사에서 사용하던 뭐 건물이라든지 차량 운반구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즉 그 회사의 상품이나 제품이 아닌 다른 것들을 팔고 돈을 못 받았을 때 그런 것들을 기타 채권이라고 부르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먼저 충분히 이 재무 상태표의 개정들을 통해서 숙지하신 다음에 이 문제를 보시면 구분이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매출채권 설명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개정을 어려워요. 특히나 FAT 1급 정도, 회계 1급 정도까지는 저는 기초 과정이라고 보는데 매도 가능 증권이 요 개정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자본 개정을 갖다가 정확히 암기 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본 개정은 급수가 올라갈수록 시험 문제 출도 빈도와 중요성이 더 시험 문제 형태로 실무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 시험 문제 그 급수에서는 시험 문제 형태로는 엄청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자본 개정을 갖다가 얘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따가 좀 문제 풀 때도 계속 나올 텐데 요걸 다 암기해 놓으면 시험 문제 자본 개정 나오더라도 이해도가 훨씬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본 개정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 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 이익잉여금 크게 이 다섯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각의 계정 안에는 자본금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부분은 우리 시험 문제 기준에서는 보통주 자본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주 자본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주라는 것은 의결권을 갖고 있는 주식을 얘기를 하거든요. 자, 자세한 것들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자본 파트 수업 내용을 한번 참고해서 더 복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매도 가능 증권은요 어디 있는 것이냐 하면 바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의 첫 번째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라든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자본 계정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되는 계정이란 말이죠. 얘와 상대적인 계정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든지 평가 손실 즉 두 개를 합쳐서 손익 계정은 손익계산서 계정이에요. 또 이 단기 매매 증권을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도 마찬가지로 단기 매매 증권은 다
손익계정, 손익계산서 계정이란 말이죠. 자, 거기다 하나 더. 매도 가능 증권. 얘는 평가가 아니라 처분 손익은, 처분 손익도 마찬가지로 얘는 다 손익계정들이거든요. 얘네들은 다 손익계산서 계정들인데 유독 여기 매도 가능 증권 평가예요. 평가 손익만 이렇게 자본 계정에 있다는 거, 요거 하나만 정확하게 잘 구분해서 이해를 해 놓으시더라도 매도 가능 증권 나올 때 실기에서는 물론 회계 처리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긴 하는데, 이론상에서는 이걸 잘 구분을 해 놓으시면 매도 가능 증권과 관련돼서 또는 단기 매매 증권, 유가 증권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는 것들을 아마 이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 재무상태표의 계정, 손익계산서의 계정 구분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에서 거의 전산회계 1급이라든지 FAT 1급에서 거의 핵심 기능을 하고 있는 시험 문제 출제 범위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잘 암기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여기 개발비는 무형자산이에요. 그래서 여기 자산 중에서 무형자산 보시면 여기 개발비라고 나와 있죠. 여기 계정들에는 모든 계정이 다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를 중점으로 본다면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추측되는 계정들이 주로 많이 나와 있고요. 뭐 그 이외에도 계정들이 더 많이 있겠지만 여기 있는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기 바란다는 얘기죠. 자, 기부금은 여기 비용 계정에서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비용에 해당돼요. 그래서 여기 기부금 나와 있는 거 보시죠.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는 이렇게 계정들을 구분하는 거, 즉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구구단 외우는 것처럼 그런 거 구분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암기만 되어 있다면 너무 쉽게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로 내고 있더란 말이죠. 자, 그래서 2번의 문제는 은수, 기부금은 손익계산서 계정이고 나머지 것들은 재무상태표의 계정입니다 라고 나온 거였었어요. 자, 다음 거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3번 문제는 다음은 정수기 제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항공의 2023년 자료라고 하네요. 2023년도 말 재무상태표 미수금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나와 있어요. 자, 단 기준 외상 판매 대금 회수는 없는 것으로 한다 했었는데, 지금 여기서 하나 일단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요. 조금 전 2번 문제에서도 제가 매출 채권에 대한 거 설명해 드렸고요. 매출 채권 안에는 외상 매출금과 그다음에 받으럼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타 채권, 여기에는 미수금과 그다음에 선급금 이렇게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 문제에서 바로 요 미수금에 대한 걸 물어봤어요. 미수금은 이 회사는 지금 정수기 제조 판매업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정수기를 판매한 다음에 돈을 못 받은 거는 미수금이 아니에요. 그냥 외상매출금이지. 그러면 이 외상매출금, 즉 상품이나 제품을 판 것 이외에 다른 걸 팔고서 못 받은 돈에 대한 것을 지금 물어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기타 채권이라고 제가 써놓은 것이고요. 기타 채권도 자산 계정이기 때문에 여기 T 계정을 통해서 여기 기초 자산은 차변에, 그다음에 기타 채권 발생액도 차변에, 회수한 금액이나 대손 금액은 대변에, 그리고 마지막 기말 결산할 때의 잔액은 대변에 기록해서 요 금액을 찾아내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자, 여기서 주어진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기초 미수금이 10만 원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기초 미수금을 10만 원 여기다 써놨고요. 그다음에 정수기 외상 판매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정수기를 판매했다는 것은 외상 매출금이지 여기 미수금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 반영되면 안 돼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사무실 중고 비품을 외상 판매했대요. 사무실 중고 비품은 이 정수기 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 제품이 아니죠. 그 이외 그 이외의 것이기 때문에 얘가 바로 미수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30만 원은 기중에 발생을 했죠. 30만 원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증가한 금액 기타 채권 미수금 30만 원 써놓고 그러면 두 개 합쳐서 총 40만 원인데 뭐 외상 판매되고 회수한 게 아무것도 없대요. 대손 난 것도 없대요. 그러면 나머지 두 개 다 합친 금액을 기말까지 아직 회수를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40만 원이 여기서 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 것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항공의 2023년 11월 상품 수불부가 나오고 있네요. 상품 수불부. 자, 재고자산을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할 경우 11월 말 재고자산이 얼마입니까? 아마 이 문제도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문제 형태 중에 하나예요. 대부분 재고자산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다는 뜻이죠. 자, 이 문제를 특히나 여기 상품수불부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구분이 많이 되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때도 회사에서도 컴퓨터가 됐던 그냥 수기로 입력하는 장부가 됐던 날짜마다 재고가 얼마 있고 그 다음에 얼마가 매입된 것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출고 나가는 게 얼마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을 거예요. 이 기록하는 자료를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기초 재고하고 단기 매입하고 그 다음에 단기 매출한 거 등등을 갖다가 알게 되는데 일단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요 내용을 외우고 계셔야 한다는 얘기죠. 이 매출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출원가 계산하는 이유도 있긴 한데 그거는 수업 시간에 했던 걸로 넘어가기로 하고요. 일단 매출원가를 먼저 계산을 해야지 되는데 이 문제 형태는 반드시 손익구분이라고 하는 요 손익구분의 형태와 그다음에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매출원가의 계산 형태 이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세무 2급을 가더라도 TAT 2급이나 이렇게 손익구분에 대한 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계산되고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에서 영업외 수익은 더해지고 영업외 비용을 차감하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 법인세 비용이나 소득세 비용을 빼면 당신 이거를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지 돼요. 이게 여기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보는 시험 모든 회계 시험의 주축이라고 보시면 주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중에서 이 매출원가를 계산할 때 보통 상기업이라든지 제조기업이라든지 이렇게 공식을 갖다가 여기 상품 기정이 됐던 제품 기정이 됐던 여기는 일단 상품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상품도 자산 계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이 기초 자산은 재고액은 차변에 단기 매입액은 또 차변에 그다음에 기말 재고액은 대변에 이 두 개의 차이가 기초 재고액에다가 단기 매입액을 더해주고 기말 재고액을 빼주면 그 차익이 매출원가로 계산된다는 요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계셔야지만이 이 문제를 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얘를 소화시키느냐? 자, 여기 상품이라는 기종을 제가 똑 띄어냈어요. 여기 주어진 자료를 보시고 요거를 완성시켜서 11월 말 재고자산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여기 재고자산, 기말 재고인 기말 재고자산 요거를 물어본 거예요. 얘를 어떻게 계산해 내는지를 원리적으로 가르쳐 드리는 거란 말씀이죠. 자, 그렇다 보면은 우선 여기 공식에서 기초 재고액, 상품의 기초 재고는 얼마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상품의 기초 재고액은 얘를 얘기해요. 그러면 수량은 200개, 단위당 원가가 1,000원이라고 한다면 11월 1일 날 상품의 월초 재고는 몇 개가 있었냐면 200개 곱하기 1,000원 하게 되면 2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20만 원이 있었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기 매입. 단기 매입은 여기 11월 10일 날 매입했다고 이렇게 쓰고 있죠. 300개를 1200원 주고 매입했대요. 그러면 단기에 매입한 거는 300개 곱하기 1200 하면 36만 원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11월 20일 날 매출을 했대요. 400개를. 뭐 얼마에 매출했는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400개를 매출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의 재고는 총 여기 몇 개가 있었어요? 500개가 있었죠. 500개 중에서 지금 400개를 팔았대요. 그러면 선입선출법이라고 하면 어떤 것부터 팔았겠어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있던 것부터 파는 게 계산하는 방법이니까, 자, 팔린 것만 먼저 볼게요. 팔린 거 200개 팔렸죠. 그렇게 놓고 곱하기 얼마짜리가 팔렸어요? 1000원짜리가 팔렸어요. 200개가 다. 이렇게 해서 20만 원 이렇게 되겠죠. 또 어떤 게 팔렸어요? 200개 더 팔렸겠죠. 총 400개 팔았다고 했으니까요. 여기다가 곱하기, 이번에는 얼마짜리가 200개 팔렸냐 하면 300개 사왔던 1200원짜리가 200개 더 팔려나갔겠죠. 그러면 200개 1200원 하면 24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요게 팔린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몇 개가 남아있겠습니까? 여기 300개 중에서 200개 빠졌으니까 이제 나머지 더 이상 거래가 없으니 100개가 남아있죠. 100개가 남아있고 얼마짜리가 100개 남아있는 거죠? 여기 1200원짜리 1200원짜리가 100개 남아있으므로 기말재고는 12만원이 된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여기 12만원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내게 되면 여기 20만원 더하기 36만원 빼기 기말재고 하게 되면 44만원이 매출원가, 여기 매출원가 나와있죠? 이 매출원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매출원가를 물어보지 않았었고 기말재고를 물어봤으니까 기말재고 12만원이 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공식을 통해서 기초재고에서 단기 매입액을 더해주고 기말재고를 빼면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게 원칙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기 매출원가가 계산이 되면 매출을 만약에 여기 400개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를 2,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2,000원에 400개면 80만 원이죠. 그게 매출액이에요. 80만 원에서 여기 매출원가 계산된 44만 원 이렇게 빼면 매출 총액이 얼마가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일단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계산을 어떤 걸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원칙적인 걸 갖다가 지금 먼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실 때는 정확하게 빠른 시간 내에 계산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인지라 여러분이 여기서 얘기하는 기말재고 금액을 계산하라고 이런 문제를 보셨으면 빨리 계산할 때는, 자, 수량은 변동사항이 없죠. 수량 500개 갖고 있었는데 400개 팔았다. 만약에 팔린 매출원가를 계산하라고 한다면 요것만 계산하시면 돼요. 선입선출법으로 팔린 게 바로 매출원가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매출된 거 상품재고장을 보고 매출원가를 바로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 지금처럼 기말재고 금액을 물어보게 되면 팔린 것 빼고 남은 거, 선입선출법이니까 남은 거 여기 300개에서 100개 남았죠. 요거에서 요거 곱한 거, 그게 기말재고예요. 이렇게 해서 매출원가를, 시험 문제도 대부분 이렇게 제일 많이 출제가 돼요. 매출원가를 물어보거나 기말재고를 물어보거나, 또는 매출원가를 매출한 금액도 가르쳐주고서는 매출 총이익을 구하란다거나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것인데, 기본적인 틀은 이거를 알고 계셔야지만이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오든 문제를 대처할 수 있고, 또 내용을 이해해야지만이 문제를 보고 답을 금방 계산내실 수 있게 되더란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복습해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는 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5번 문제도 뭐
나오는 문제는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것들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뭐 그런 것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5번 문제는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거 물어보고 있어요. 조금 전에 여기 손익계산서 제가 이렇게 나타냈었죠. 상품 매출원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매출원가는 바로 이걸 뜻하는 거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기매매증권 평가에 아까 제가 단기매매증권과 관련된 거는 다 손익계산서 항목이라고 말씀해 드렸었죠. 그다음에 매도가능증권 처분 매도가능증권도 처분이익도 손익계정이라 그랬죠.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만 평가 손실만 즉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만 자본계정이에요. 나머지 얘네 유가증권들은 다 손익계정이라고 기억하시라고 했던 문제 여기 또 나오고 있죠. 자, 근데 문제는 여기 4번 자기주식 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자본계정은 여기 급수가 올라갈수록 출제 범위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암기하실 때 이 자본계정도 정확하게 암기를 꼭 해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놓는 거 이 문제 풀고서 요거부터 다 정리해서 외워놓고 2회차만 정확히 잘 알고 넘어가신다면은 다음 문제들 푸실 때 이론 문제도 성적이 아마 금방 상승하시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자기주식 처분이익은요. 뭔가 자기 주식을 처분했는데 자기 주식이라는 건 여기 잉여금에 속하거든요. 자기주식 처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참고로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수업 시간에 제가 녹화해놨던 자본 파트에 여러분이 1시간만 정확히 참고해서 복습을 해주시면 이 문제는 거의 틀리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좀 자세히 자본 계정들을 많이들 어려워하시는데 제가 설명을 좀 자세히 해놨기 때문에 집중해서 딱 1시간만 투자하시면 두 번 다시 자본 문제 갖고서는 틀릴 일은 거의 없으실 거고 앞으로 요 다음 단계인 TAT 2급이라든지 TAT 1급 또 회계 시험 문제에서는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렵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복습을 꼭 하셔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놓기 바란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또 똑같은 문제 형태겠죠? 다음 자료를 토대로 판관비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손익구분에서 지금 재고자산과 관련된 것은 여기 총 매출 총이익과 그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요 항목에 대한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FAT 1급까지는 요 영업이익까지 시험 문제가 이렇게 잘 나와요. 근데 그 영업이익을까지 손익구분을 내는 것은 이 비용들 계정 중에서 영업 판관비와 영업의 비용을 구분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요게 바로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문제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정들을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여기 계정에서 바로 그 중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것이 이 영업의 비용이 어떤 게 있는지 그다음에 판관비 여기에 어떤 게 있는지 이거를 구분하셔야지 되는데 여기 판관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영업을 하면서 영업에 필요한 비용들이에요. 영업에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을 판관비라고 부르는 것이고 여기 밑에 있는 영업의 비용은 말 그대로 영업과는 관련이 없는 비용인 거예요. 거기 대표적인 비용이 이자 비용이라든지 기부금이라든지 단기매매증권 뭐 처분, 평가, 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말 뜻은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단기매매증권을 갖고 한번 기부금 갖고 할까요? 기부금 갖고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영업하는데 기부금이 영업하는데 도움이 되나요? 이건 영업과 관련된 비용 지출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영업이라는 거는 거의 매일매일 벌어지는 우리 그 경영 또는 영업 활동이란 말이에요. 기부금을 매일매일 낼 수는 없겠죠. 그런 기준으로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들이 바로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주어진 것만 갖고 비용을 구분해 보셨으면 좋겠고 얘는 뭐 굳이 암기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여러분들은 연습하실 때 판관비와 영업의 비용을
구분하실 수 있으시면 돼요. 자, 이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리 영업할 때, 즉 저는 수업할 때 장사한다 그랬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사람을 고용했으면 월급 줘야 되죠. 그다음에 수동화 광열비 당연히 수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발생하겠죠. 자,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똑 집어서 돈을 빌려서 돈을 빌린 대가로 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과는 상관이 없어요. 돈을 빌려서 뭐 물건을 사고 그거는 됐겠지만 이자 비용이라는 것은 물건을 사는데 쓴 비용이 아니라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빌린 돈을 빌린 것에 대한 비용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봅니다. 영업 외 비용이란 뜻이에요. 그다음에 접대비. 장사하다 보면 거래처에다가 접대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접대비도 여기 판관비에 속하고요. 뭐 장사에서 세금 나가는 것들 많이 있죠. 돈 벌게 되면 세금과 공과금 이런 것들도 영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들이에요. 잡손실 영업과 관련이 없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금액을 다 합쳐보면 급여 접대비 90만 원, 그다음에 수도광열비 95만 원이니까 95만 원, 95만 원에다 세금과 공과 8만 원 하니까 103만 원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2번이 답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랍니다. 자, 이렇게 6번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죠. 7번 문제는 보편적으로 FAT 1급에서는 결산정리사항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수익의 이연에 해당되는 거래가 어떤 건가요? 물어보는데 이건 이 수익의 이연이라는 걸 여러분이 용어를 이해하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그런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선 간단하게라도 설명은 해드려 볼게요. 수익의 이연이라는 것은 교재에 따라서는 대부분 제가 공부할 때도 손익의 이연이라고 많이 배워요. 손익이란 말 뜻이 수익과 비용이란 뜻이잖아요. 손익은 여기다가 써보게 되면 비용이라는 뜻이에요. 한자로 이익, 이건 수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손익의 이연이라고 얘기하면은 여기 비용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발생했는데 얘를 갖다 이연, 올해 것과 내년 것으로 구분을 해주세요. 이런 뜻이라고 보신다는 얘기죠. 여기서 한자어로 이자는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손익 어디 쓸까요? 이연이라고 그럴 때 이 이자는 다를 이자, 이면지 할 때 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면지는 페이지가 양쪽이 다르죠. 다르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연은 연도를 뜻해요. 연도. 즉 이 손익의 이연 문제는 비용이나 수익이 올해 비용과 내년 비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금액을 구분해서 알려주세요. 이런 뜻이란 말이죠. 손익의 이연이라는 말 뜻이요. 근데 여기서는 수익의 이연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합쳐서는 손익의 이연 이렇게 부르고요. 요즘 한자 세대가 아닌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여기서처럼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하더라고요. 수익의 이연 또는 비용의 이연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는 수익의 이연에 대한 걸 물어봤단 말이죠. 그럼 수익의 이연에 대한 게 어떤 예가 있느냐 하면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게 있어요. 자, 이연이라고 얘기하면은 선불 개념이에요. 즉 돈을 갖다가 먼저 주었거나 돈을 먼저 받은 케이스일 때 그때 우리는 얘를 손익의 이연이라고 불러요. 개념은 선불 개념이고요. 선불은 여기서 수익이니까 계정 중에서 수익 계정을 알아야겠죠. 수익이라는 건 내가 돈을 버는 행위니까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수익을 보자고요. 여기 해당되는 예가 여기 있으니까 10월 1일 날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임대료는 우리가 건물 같은 걸 빌려주고서 돈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10월 1일 날 임대료로 12만 원을 먼저 받았어요. 그리고 만기는 다음해 9월 30일이래요. 1년간이겠죠.
그럼 매달 한 달 임대료는 만원꼴인데 10월 1일 날 12만 원을 먼저 받았을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놨겠어요? 여기 여기 밑에 써볼까요? 10월 1일 날 분기는 이렇게 됐었을 거예요. 차변에 현금 받았다고 가정하면 현금 12만 원 이렇게 썼을 것이고요. 대변에다가는 임대료라는 수익으로 12만 원 이렇게 써놨었겠죠. 자, 그리고 얘가 10월 1일에서 12월 31일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임대료 이 12만 원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9월 31일까지 12개월에 대한 수익이란 말이죠. 얘가 수익이 12개월 수익이다 보니까 우리 손익계산서 결산할 때는 12월 31일 날짜로 올해 수익만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올해 수익은 3개월 10월 1일부터 3개월 지났으니까 3개월치 3만 원만 임대료라는 수익으로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나머지 9만 원은 올해 게 아니라 내년 거 임대료를 미리 받은 게 되잖아요. 그래서 12월 31일이 되면 우리가 받았던 선불로 받았던 이 금액을 올해의 수익과 내년의 수익으로 구분을 해줘야지 돼요. 이걸 우린 수익의 이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주냐면은 수익, 임대료에 있던 수익 계정을 우리가 그 금액만큼 내년 거를 소멸시키면 그 금액이 감소하겠죠. 그래서 12월 31일 날 이렇게 차변에다가 임대료를 갖다가 소멸시켜 주는 거예요. 차변에 임대료 9만 원을 소멸시키게 되면 나머지 차익 3만 원만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다가는 내년 거를 미리 받아뒀어요. 내년 거 미리 받은 돈. 근데 걔는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을 먼저 받은 거예요 라고 하는 이 선수수익이라는 계정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하는 걸로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해 주고 싶은 것은 이 손익의 이연이라는 것은 이렇게 선불 개념으로 돈을 먼저 받은 것, 수익일 때는 먼저 받은 것일 것이고 그 다음에 비용일 때는 먼저 납부한 것이 되겠죠. 여기 대표적인 보험료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일단 여기서 용어를 먼저 설명을 해주고 싶었어요. 손익의 이연은 실제로 선불, 돈을 주었거나 받은 것을 올해 것과 내년 것으로 나누는 계정이다. 거기 또 하나 필수로 같이 나오는 게 손익의 예상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손익의 예상은 후불 개념이에요. 즉 돈을 주거나 받거나 하지 않은 상태. 그런데 발생을 했다. 그래서 손익의 이연의 계정은 계정을 쓸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돈을 미리 주거나 받았기 때문에 선자, 선수금이나 선수수익이나 선급금이나 이런 선자 들어간 계정이 쓰여요. 한자어로 선은 미리, 이미, 벌써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손익의 이연에 해당되는 것은 선자 들어간 계정이 나와야지 되는 것이고 손익의 예상은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을 했는데 아직 지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미자 들어간 계정, 미지급 비용이라든지 미수 수익이라는 계정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뒤에 있는 계정은요, 미수 수익이나 미지급 비용은 손익의 예상, 즉 후불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 돈을 주거나 받지 않은 거. 그다음에 손익의 이연 계정은 선급금 선자 들어간 계정, 선급 비용이나 선수 수익이라는 계정이 사용되게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에서 제가 재무상태표 계정 정확히 암기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여기 미수금이나 선급금 이거는 기타 채권이에요. 기타 채권 자산 계정이거든요. 이 미수 수익도 선급 비용도 바로 요 계정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끝에 여기 수익이다 비용이다 적혀 있어 가지고 얘네들이 손익계산서 계정인 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수 수익도 미수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미수금인데 수익을 내가 돈 못 받은 겁니다 라고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미수 수익도 자산 계정입니다.
선급 비용도 여기 선급금인데 비용을 먼저 선급해 돈을 준 거예요. 이런 뜻을 갖고 있으므로 얘도 마찬가지로 자산 계정이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요. 미지급 비용도 마찬가지로 미지급금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비용인 것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부채 계정이고 선수금도 미리 돈을 받았는데 나한테 수익이기 때문에 돈을 먼저 받은 것 뿐이에요. 이런 뜻을 갖고 있으므로 얘도 부채 계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 끝에 비용, 수익 비용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해서 손익구분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확하게 잘 지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는 자산 계정, 얘는 부채 계정이에요. 여기서 파생된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서 제가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의 계정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암기해 주시라고 말씀을 해드렸던 거예요. 자, 이 상태로 이거를 구분해 보면 수익의 이연이라고 얘기했으니 이연자 들어간 건 선불 개념이고 선자 계정이잖아요. 돈 먼저 주거나 받은 거. 보험료, 선급분을 계상하다. 요거 수익의 손익의 이연에 해당되죠. 근데 보험료는 비용 계정이잖아요. 근데 여기 수익 얘기했으니까 얘는 해당될 수가 없겠죠. 두 번째, 임대료 수익, 미수분. 임대료 수익인데 돈을 아직 못 받았대요. 못 받았다는 것은 손익의 예상, 후불에 관련된 거죠. 그럼 얘는 들어가면 안 될 것이고 이자 수익, 선수분. 이자 수익을 먼저 받았대요. 그럼 얘는 이자, 일단 수익에 해당되죠. 이자 수익. 선수분, 미리 받은 거죠. 그럼 얘가 수익의 이연에 해당되는 거겠네요. 이자 비용을 미지급분. 미지급자는 예상이에요. 돈, 후불 개념이기 때문에 아직 돈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때 손익의 예상인지 손익의 이연인지 용어 계정부터 정확하게 구분을 해 놓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뭐 당연히 결산 문제로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되고 실기에서도 대부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문제이기도 하니까 개념부터 잘 이해해 주시고 여기 얘를 각각 하나씩 다 해당되는 계정으로 드러났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복습하시는 차원에서 그 파트만 찾아가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8번부터는 8번, 9번, 10번 부가가치 3번 문제네요. 부가가치세에서 필요한 게 뭐가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물어보고 있는데요.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당연히 해야 되겠죠. 법적으로는 그래요. 부가세법에서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20일을 기준으로 해서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해서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을 20일이 지난 요 다음 20일이 지난 이때는 등록하면 안 되나? 괜찮아요. 20일 지나도 사업자 등록하면 되는데 다만 가산세가 생겨요. 사업은 그래도 해야 되니까요. 20일 지나도 등록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가 필요하다? 가산세가 나오고요. 사업 개시일 이전에 그럼 이때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하면 안 되나요? 당연히 보편적으로는 사업 개시일 전에 대부분 다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그래야지 세금계산서 발급받아갖고 매입할 때 매입세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자 등록해야 한다는 말은 맞죠. 사업자 등록의 신청. 사업자 여러분 교재에서 사업자 등록 있는 거 제가 이렇게 캡처했어요. 여기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 등록 신청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제가 여기 있다 그랬었죠. 요거는 이전.
사업자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는 것들을 문제화 시켜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호 변경은 사업자 등록 정정 사유에 사업자 등록증 여러분 실기 연습하면서 여러 번 보셨을 텐데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글자, 내용 어떤 거 하나라도 변경되면 사업자 등록증을 정정, 재발급 받아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만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야. 원칙은 우리 부가세법에서 사업장 등록 원칙은 아마 들어보셨겠죠? 여기 사업장 단위 과세. 즉 사업장 여러분들한테 흔히 많이 제가 예를 들어 드린 이마트가 전국에 100개 있다고 치면은 100개 사업장마다 하나하나 다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예외로 사업장 주사업장 총괄 단위라든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원칙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원칙은 부가세법에서 사업장마다예요. 아무리 많이 있더라도 그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증을 다 등록하는 게 원칙인데 단 예외로 그게 원칙이고 예외로 주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도 있고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원이가 말한 게 잘못 얘기하고 있네요. 정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업자 등록과 관련돼서 사업자 등록의 발급이라든지 조금 전에 나왔던 사업자 등록 사후관리에서 정정 변경 사유 이런 것들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문제 관련돼서 어디 가서 공부해야 될지 교재 찾는 것도 정신 없을 텐데 그래서 간단하게 이것만 갖고서도 복습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약간 수업하는 내용을 좀 바꿔봤어요. 참고가 되신다면 도움이 되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좀 준비를 해드릴까 생각 중이랍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나서 어떻게 더 도움이 되는지 나중에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거 여기서 부가세법에서는 부가세법의 과세표준은 우선 과세표준이라는 게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인데 지금 그 세금을 부과할 때 우리는 그 부가세법에서는 공급가액에다가 세율을 곱하죠. 여기다 곱하기 10% 세율을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잖아요. 바로 세율을 적용시키는 표준 금액이 부가세법에서는 공급가액이에요. 그래서 부가세법에서만이에요. 부가세법에서만 과세표준은 그 공급가액을 의미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럼 이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는 것 어떤 것들을 공급가액에 포함시켜야 될까? 또는 어떤 것들을 공급가액에 포함시키면 안 되는 걸까? 지금 이 과세표준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라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캡처 해놔서 과세표준의 정의 여러분 대부분 아는 것들이에요. 공급가액에 또 공급대가 일반적인 원칙은 시가 받은 대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거든요. 공부하실 때 한 번 더 보시라고 정리하시라고 제가 여기다가 표를 해놨고요. 시험 문제는 바로 교재에서 여기 나왔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이런 것들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놓은 것이랍니다. 근데 여기서 포함되지 않는 것을 물어봤으니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 여기 있는 내용이었었겠죠. 자, 한번 볼게요. 반환 조건부 용기 포장 비용. 이 반환 조건부 포장 비용은 제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들어 드릴 때 매장에 그 납품되는 제가 이슬이 좋아하니까 이슬이 플라스틱 박스 있죠. 그 이슬이 포장 박스 비용 그게 그 플라스틱 박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공급가액이 포함이 될까? 그런 거 포함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어차피 나중에 회수해 갈 거니까. 그래서 이런 포장 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함되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 그러면 바로 첫 번째 게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여기는 어디서 나와 있냐면은 여기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이 나와 있죠. 포장비용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거.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어요. 두 번째, 할부 매출. 보통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뭐 3개월 할부, 6개월 할부 이렇게 살게 되면은 그 할부 금액 안에는 나누기 공급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금액에 나누기 몇 개월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 기간 동안에 이자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부 매출을 하는 거고 그걸 갖다가 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홈쇼핑 같은 데서 무이자 할부 뭐 이런 것들이 나온 거예요. 그런 거는 이자는 자기네들이 부담하겠다는 뜻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은 과세 표준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죠. 포함하는 거랍니다. 그다음에 화물용 트럭의 매각대금 당연히 얘가 여러분 그 시험 문제 푸시면서 실기에서 차량 운반고 매각하게 되면 그게 공급가액 세액 나왔었죠. 바로 이런 건 당연히 공급 과세 표준에 포함되는 것이겠죠. 대가 일부로 받는 포장비. 돈을 벌써 내가 받고 포장까지 해서 보내주기로 한 금액이에요. 판매한 금액이. 그러면 당연히 과세 표준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보면 대가에 돈을 먼저 받은 운송보험료, 산지보험료 이런 것들은 다 여기 포장비 돈을 먼저 받은 것들은 과세 표준에 다 포함되는 것들이랍니다. 자,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보라 그랬었고 지금 교재에서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캡처를 해놨는데 요거는 제가 수업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정리된 단어로 용어로 정리하라고 보여드렸던 거 다시 여기다가 캡처 해놨습니다. 요걸로 정리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뭐 부가세법에서 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대한 이해와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여져서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돼요.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니까 천천히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눈에 잘 익혀 놓으시고 몇 번만 정리하시면 금방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있네요. 다음은 일반 과세자 항공 2023년 2기 확정신고액 매입세액이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물어보고 있네요. 이것도 우선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물어보는데 제가 여러분 부가세법 설명했을 때 제일 부가세법에서 중요한 큰 틀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것 중에 하나가 불공사항이에요. 불공사항 6가지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6가지가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두 번째로는 간주 공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주 공급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지 4가지 사항, 그 4가지 사항도 꼭 외우셔야 돼요. 이게 있었던 거죠. 그 시험 문제에서 실기에서 또는 실무에서 여러분이 업무를 보실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을 몰라서 또 사고 치는 경우도 있기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시험 문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도 꼭 외우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랍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조금 전에 했던 과세 표준이에요. 과세 표준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이것도 제가 그냥 우리 수업 시간에 흔히 얘기하는 3대 천왕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불공사항, 간주공급, 과세표준 여기 거의 시험 문제에 빠지지 않고 출제할 수밖에 없는 파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랍니다. 이 문제도 바로 이 불공사항을 아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게 되면 공제 가능한 거 사무실 비품을 사왔어요. 사무실 비품을 사왔다면 뭐 별다른 거 불공사항에 해당되는 게 없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죠. 두 번째 거 거래처 접대 이거 접대비예요.
접대비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불공사항이에요. 그래서 얘는 공제받을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품 운반용 관련 승용차 소형 승용차 구입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트럭 제품을 운반하기 위해 구입한 것들은 매입세액은 다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원재료 관련 매입세액인데 여기 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 자의 주소가 지금 누락이 됐다고 나와 있죠. 그죠? 자, 이거는 어떤 걸 뜻하냐면 여기에 여기 세금계산서를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또는 부실 기재한 그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공제해주지 않는다고 지금 여기가 나와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잠깐만.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여기서는 그 접대비인 요 항목만 빼놓고 접대비 관련 매입세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요거 빼고서 나머지 세 개는 다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혹시 또 세금 계산서상 공급하는 자 누락상 그 주소 누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여기 있던 부실 기재분 매입세액 내역이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세금계산서에서 지난번에 배우셨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이거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세금계산서에 보시면 짙은 선으로 붉은 박스로 되어 있는 것들인데 여기에 필요적 기재사항 7가지가 적혀 있어요. 우선 공급자에 대한 거로서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3가지가 있는데 두 번째로는 똑같이 공급자의 상호 그 다음에 세 번째 똑같이 공급자의 그 다음에 성명 그 다음에 그래서 공급자에 관련된 건 요 3가지고요. 네 번째로는 공급받는 자에 대한 사업자 등록번호 그 다음에 5번째로는 그 세금계산서가 작성되는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이에요. 그 다음에 그 세금계산서 작성 연월일 바로 옆에 보면은 공급가액이 있죠. 금액이요. 그다음에 마지막 7번이 공급가액에 대한 세.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이 7가지고 이 7가지가 오류, 잘못되었거나 그다음에 누락 혹시 빠지게 된다면 그 매입세금계산서에 있는 그 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는 거는 주소가 누락됐다고 돼 있잖아요. 공급자에. 근데 여기는 공급자의 주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됐다 또는 누락됐다 할지라도 이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공제 못 받는 여기 접대비 빼고 15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다 합쳐서 1650만 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집단에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이렇게 정리해서 알려드렸고, 그다음에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사항 시험 문제 너무너무 잘 나오는 것들이라서 또 중요한 실무적으로도 중요해요. 이런 걸 구분할 줄 아는 게. 그래서 시험 문제 내는 것이니까 잘 기억들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에 11월 18일 날 시행되어 있던 FAT 1급 이론 문제를 다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